그 샹젤리제 거리가 특징이요, 인도와 차도가 처음으로 구분된 첫 번째 도로입니다. 속도에 의해서 공간을 구분한 그런 도시가 되는 거죠. 지금의 문화의 도시 파리가 만들어진 데에는 지하 하수도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파리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에 다른 유럽의 많은 중세 도시들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리 올림픽을 기념해서 파리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파리 랜드마크 건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파리의 올림픽이 열리는 그 주요 경기장들에 대해서 그것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파리라는 도시는 진짜 매력적인 도시죠. 일단 지도로 한번 볼까요? 가운데 세네강이 흐르는 그 컨텍스트가 가장 독특한 컨텍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특징적이라고 한다면은 세느강이 되게 건천이라는 거예요. 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강폭이 100m, 넓어야 200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강은 폭이 한 1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되게 독특한 컨디션인 거예요. 현재 인구는 한 210만 명 정도 되고 20개의 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서울, 도쿄, 베이징, 싱가포르, 뉴욕, 런던과 비교해서 인구 밀도는 가장 높다. 그러니까 많은 건축가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고층 아파트를 짓잖아요. 밀도가 높게 살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고층 아파트로 그렇게 지어된 서울이 용적률이 평균 160%예요. 근데 파리는 250%예요. 초고층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데도 밀도는 더 높아요. 7층, 8층 정도로 만들어졌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많은 건축가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굳이 아파트가 필요 없다. 파리를 롤모델로 삼아서 밀도가 높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얘기를 했죠. 그거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1705년의 파리입니다. 이 지도 되게 재밌네요. 저는 이 파리를 상상할 때 제일 떠오르는 게 그 향수라는 영화예요. 맨 첫 장면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몇 년도의 파리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다르다. 냄새가 엄청 진동을 했다. 그러면서 막 시장바닥, 제가 어렸을 적에 봤던 그런 재래식 시장 같은데 생선 자르고 그 상태에서 애 낳고 막 이런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만 보더라도 정말 악취가 느껴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게 파리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정말 아무런 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중세 시대 때의 도시로서의 파리가 이때의 모습이었겠죠. 근데 한번 천지개벽을 하죠. 파리가 오스만이라는 시장이 이제 완전히 한번 재개발을 합니다. 그 당시가 나폴레옹 3세라는 그 황제가 즉위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싶고, 이게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 파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1800년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 1789년도에서 거의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보면은 공화정으로 가는 것 같다가 다시 이제 왕정으로 온 거거든요. 나폴레옹 3세 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시민혁명이 제일 무섭겠죠. 시민혁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제 구상했던 거가 이제 방사선 구조인 거예요. 그 개선문 중심으로 해서 12개의 도로가 쫙 모이게 돼 있으면은, 그러면 개선문 위에다가 대포 하나만 설치하면은 시민 봉기를 다 12개의 길을 다 제압할 수 있게 돼서 최소한의 병력으로 최대한의 시민 봉기를 컨트롤하겠다. 이게 이제 그 계획 안에 어떤 숨겨진 의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의도야 어찌 됐건 간에 도로가 일단 중세시대 때 도로와 이 1892년도의 도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꼬불꼬불한 길이냐 직선의 도로냐의 차이예요. 왜 과거의 도로는 꼬불꼬불하냐? 우리나라도 보시면 한양의 강북, 구도심 지역은 꼬불꼬불하고요. 강남 지역은 직선이죠. 그거는 이 교통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만들어진 도시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요 교통수단은 사람이 걷거나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 된 거죠. 그런데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원치 않는 게 있어요. 뭐냐? 언덕길을 오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럼 평지로 걷게 되죠. 그럼 평지로 걸으면은 콘타 라인을 따라서 곡선으로 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진 도시들은 길이 다 꼬불꼬불해요. 익선동 가도 그렇고 로마 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계획된 도시가 되면서부터는 직선으로 되는 도로가 나오죠. 직선의 도로는 만들면 뭐가 좋으냐 하면은 교통량, 그 순환이 되게 잘 되겠죠. 1890년대만 보더라도 마차를 타고 다니는 시절이에요. 그 마차가 빨리 다니는 도시와 꾸불꾸불하게 다니는 도시, 걸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고서 꼬불꼬불한 길을 다니는 거는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핸들링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테니까.
그 얘기는 어떠한 도시는 꼬불꼬불한 길에 마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어떠한 도시는 직선의 도로망으로 돼 있어서 마차를 타기가 쉬워요. 꼬불꼬불한 길은 시속 한 15km로 움직인다면은 직선의 도로는 시속 40km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2배 이상의 속도로 이 도시가 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물류가 좋아지고 사람 간의 소통이 좋아지고 경쟁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1892년도에 직선의 도로망을 만든 거가 큰 어떻게 보면은 이 파리의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하하수도 시스템이죠. 지하하수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잉성 전염병인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전염병을 많이 예방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수인성 전염병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유럽 전역에 장티푸스가 돌아요. 근데 파리에 가면은 장티푸스가 없으니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동이 쉬운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싸들고서 파리에 가서 살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을 팔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또 이사를 가겠죠. 그러면은 파리는 문화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살롱들이 만들어지고 거기 또 뭐 여러 가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학가들과 화가가 만나고 창의적인 새로운 르네상스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리는 문화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은 제일 유명한 그림이 모나리자죠. 그 그린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이태리 화가예요. 이태리 화가가 그린 그림이 제일 유명하게 돼 있고 올세 미술관 가서 보면은 유명한 그림이 고흐가 그린 그림인데 고흐는 네덜란드 화가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화가가 아닌 거죠. 프랑스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걸고 있는 그림들이 프랑스 화가들이 아니고 인근 국가들의 화가인데 그 사람들이 왜 파리에 와서 활동을 했느냐? 파리는 전염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의 문화의 도시 파리가 만들어진 데에는 지하 하수도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가 샹젤리제 거리가 나오는데 그 샹젤리제 거리가 특징이요. 인도와 차도가 처음으로 구분된 첫 번째 도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마차는 직선의 도로에서 마음껏 쌩쌩 달리고 사람은 그 옆에서 안전하게 인도 옆에서 다니는 거예요.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인도 폭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샹젤리제 거리가. 그러니까 자동차의 속도와 사람의 속도를 구분해서 속도에 의해서 공간을 구분한 그런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인도를 걷고 그만큼 편안하게 옆에 있는 가게에 더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고 성업도 더 활발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 가로수도 심고 뭐 이런 것들이 이 파리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에 다른 유럽의 많은 중세 도시 뭐 하이델베르크라든지 뭐 이런 도시들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은 인구 밀도가 높아져서 사람들 간의 교류가 많을수록 창의적인 도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인구 규모가 10배가 늘어나면은 창의력 지수는 17배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게 파리입니다. 전염병도 없죠. 밀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밀도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곳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인터랙션이 생기면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된 거죠. 건물이 지어진 시기를 분류해 놓은 지도입니다. 당연히 중심부, 이 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부가 제일 오래된 지역이고요. 바깥으로 갈수록 신시가지가 되겠죠. 당연히 풍경도 옛날의 건축물과 현대 도시의 가장 큰 차이점, 재료의 차이거든요. 옛날 도시는 천연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돌로 만들어진 도시고 신시가지 쪽으로 갈수록 콘크리트 건물이 되고 그러면은 막 민자형 건물인 거죠. 그런 마감이 좀 심심한 그런 건물이 나오고 당연히 그런 곳이 조금 더 저소득층자들이 사는 지역이 됐겠죠. 그래서 파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당연히 1번부터 4번까지가 파리의 심장부입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 15번, 16번 이런 데가 진짜 부르주아가 사는 데예요. 18, 19, 20 이런 데가 이민자들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18, 19, 20이 북쪽 사이드예요. 거기가 북쪽에 노스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기차역이 새롭게 만들어진 데거든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기차역이 위치한 곳은 그 주변에 약간 슬럼 현상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 안에 눌러 앉는 노숙자들도 생겨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 동네가 되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도 보시면은 서울역 앞에가 약간 그런 번잡한 분위기가 돼서 엄청 부자들은 그 동네 근처에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다가 보면은 북쪽보다는 남쪽에 더 부자들이 많이 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전반적으로 북쪽이 더 색깔이 좀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남쪽과 서쪽 지역 이쪽이 좀 오렌지색이 많네요. 남쪽이. 재미난 게 파리 외곽에 여러 도시들을 만들었거든요. 신도시들을. 근데 도시계획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북쪽에 만든 신도시는 별로 성공을 못했고 남쪽에 만든 신도시들이 다 성공을 했대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산 집값보다 분당 집값이 좀 더 많이 오르고 우리는 약간 그 정치적인 것도 있죠.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북한이 막고 있으니까 그 휴전선이 있어서 북쪽으로의 소통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으로 갈수록 경제적으로는 불리해지는 거죠. 춥기도 하거니와. 근데 남쪽으로 가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랑 소통이 되는 거고 쭉 내려가면 부산까지 내려가고 부산에 가면 바닷가
바닷길이 뚫려 있으니까 해외랑 연결돼 있어요. 계속해서 연결이 많아지는 거가 남쪽 방향으로 갈수록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쪽 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도시가 되는 겁니다.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북반구로 보면은 북쪽으로 계속 갈수록 점점 추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낮아지죠. 러시아나 이런 북극 저쪽 그린랜드까지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점점 교역량이 줄어드는 거고요. 파리 입장에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가면 지중해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리스, 로마 이쪽 지역에 지중해 연안에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당연히 남쪽 사이드로 갈 때 더 신도시들도 활성화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파리가 이제 그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역사의 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심지 시작점은 제가 유리 피라미드 설명할 때 말씀드린 그 루브르 박물관부터 시작을 해서 서쪽으로 가면 콩코드 광장이 있고 쭉 가면 개선문이 있고요. 거기서 직선으로 쫙 가면은 라데팡스가 있고 거기 그랜드 아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쭉 가면은 이제 교회로 계속 나가서 신도시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쫙 그런 축선을 만듭니다. 저는 이게 되게 단순하고 오래된 방법이거든요. 로마에 가도 그런 직선의 도로망 축이 있어요. 콜로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로만 포럼 옆으로 지나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왜 효과적이냐 하면은 직선의 도로가 있으면은 사람의 시선이 그 방향성이 생기면서 딱 가게 되고 한 방향을 바라보게 되고 그 놓이는 끝에 랜드마크 건물이 있게 되면서 그 권력자를 상징하는 건물들이 딱딱 놓여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공간의 구도가 권력자에게 뭔가 집중되게끔 만드는, 우리 사회의 하이어라키를 의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왜 높은 건물을 짓고 싶어 하냐면은 롯데타워 같은 것들이 높아지면은 전 지역에서 강남에 어디서든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시선이 집중되는, 시선을 모으는 그곳이 권력자가 되는 거라고 했죠.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게 그 롯데라는 기업이 가지는 영향력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시선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의 축을 건물을 세워서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세운상가 같은 것들이죠. 근데 그거는 연결을 거꾸로 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막는 거죠. 거기가 비워졌을 때 오히려 더 사람의 시선의 연결이 생기는 건데, 대표적인 반대되는 사례예요. 샹젤리제 거리와 세운상가는. 동상들 그리고 광장, 이게 정말 성당의 광장, 시장의 광장, 기념광장, 엄청나게 광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도시를 만들면은요, 밀도가 높은 도시는 뭐냐? 상거래가 활발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상거래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큰 대공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저렴한 방식은 광장 같은 데가 있고 거기서 장을 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적으로 봐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왜 광장이 없느냐? 일단 시장이 없어요. 밀도가 되게 낮잖아요. 우리는 온돌집에 살면서 1층짜리로 지으니까 밀도가 낮으니까 우리는 장을 볼 때 닷새치를 모아서 5일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밀도가 높은 고밀화된 도시를 산 적이 없어서 광장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길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다가 옆에다가 가게들이 쭉 배치되어 있는 그런 거리들은 있죠. 종로 그런 저작거리 같은 것들은 있었지언정 광장에서 모여서 아주 그런 식의 것들은 없었고, 그리고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집합적으로 모이는 예배당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종교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절은 산속에 있고 거기는 비정기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큰 사람이 모여서 운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 구조가 필요 없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광장이 안 만들어진 겁니다. 79, 29, 29의 아파트를 검색해 봤대요. 근데 진짜 79는 이제 보기만 해도 미소가 나오는 그런 아파트들이죠. 저 에펠탑 보이고. 근데 재미난 거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최고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이 펜트하우스가 정작 1890년대에는 가정부가 살았던 그런 곳일 거란 말이죠. 이 7층, 8층 높이의 이 다락방 지역은. 왜냐하면은 다락방은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던 시절일 거고, 그러면은 제일 사회적 약자들이, 가정부들이 올라가 사는 거고, 집주인들은 2, 3층에 살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꼭대기층에 가면은 쫙 열린 시야와 에펠탑이 옛날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파리에서 제일 좋은 데는 에펠탑 꼭대기다. 왜냐면 에펠탑이 안 보이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에펠탑을 싫어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파리의 상징인 거죠. 너무 좋네요, 진짜. 이런 발코니 있는, 그러니까 위에가 열려있는 이런 테라스 같은 발코니가 있는 파리 이런 데 살고 싶네요. 나무도 많네, 정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요, 녹지가 많은 곳이 부자 동네입니다. 자, 2지구 아파트. 일단 사이즈가 좀 작아졌어요. 아까 7지구보다 각각 하나의 이 거실 확 넓은 거에서 사이즈가 좀 작아졌죠. 2지구로 가니까. 그리고 주변에 녹지도 많이 안 보이고
그래도 이제 파리가 하나 좋은 거는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천장고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은 건물을 크게 짓는데 대부분 다 자연 채광으로 했어야 됐잖아요. 그 자연 채광을 하려면 예를 들어 벽식 구조다 보니까 창문을 크게 뚫으려면은 가로로 길게는 못 뚫어요. 무너지죠. 그래서 창문을 세로로 길게 뚫는단 말이에요. 그 세로로 길이가 길어질수록 천장고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야지 햇빛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천장고가 낮고 형광등 달고 인공조명으로 해결을 하지만은 옛날 건물들은 천장고가 높고 창문을 세로로 길게 뚫어서 썼어요. 특히 파리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가면 비가 거의 안 내리거든요. 거의 건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습도가 낮아요. 우리가 서울과 도쿄 같은 지역은 이 몬순 기온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죠. 그러니까 습도가 높고 온도도 높아요. 근데 유럽은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11월 달, 12월 달. 그러니까 여름에 가면은 되게 그늘에만 들어가도 되게 선선합니다. 에어컨이 필요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최근에 들어서 좀 이상기후 때문에 바뀌었죠. 파리에도 드디어 에어컨이 생겨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에어컨이 별로 없는. 또 하나 좋은 점은 여름철에 비가 적게 내리니까 모기가 별로 없어요. 그 모기가 없으니까 방충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시를 보시면은 비가 내리고 여름철이고 그 웅덩이에 모기들이 유충이 생기고 이러면서 모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충망이 있어야 되는데 유럽의 도시들은 석회암 지반이니까 배수도 되게 잘 되고 비도 거의 안 내리고 벌레가 별로 없어요. 그런 면이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여기에 막 에어컨 시래기들이 막 달려 있고 그랬을 텐데 그런 풍경이 안 되는 거죠. 29의 아파트 점점 천장고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7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사이즈가 작아지고 방도 작아지고 장식도 없어지고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도 점점 우리나라 도시와 비슷해지고 있어요. 콘크리트 건물이 보여지고 있고. 근데 그게 좀 안타깝네요. 건축 재료가 내추럴한 자연 석재가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발코니의 폭도 훨씬 좁네요. 도시 파리를 총평해 본다면 저는 이 사진에서도 잘 보인다시피 정말 신구가 잘 조화된 도시라고 봐요. 여기서 말하는 신구는 20세기의 모습, 21세기의 모습과 19세기의 모습이 조화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18세기의 모습과 19세기, 20세기의 모습이 조화된 그런 데라고 보는 거죠. 그게 다 조화된 거고 거기서 그거를 잘 보존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더 필요한 오피스 시설들은 라데팡스라고 하는 가까운 곳에 있는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수요를 다 흡수를 했고 물론 라데팡스는 성공적인 도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의 판교만도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그 지하에다가 그 도로망을 다 깔고서 지상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놨는데 밑에 내려가면 정말 찌린내 나고 막 완전 난리가 아닌 그런 별로 성공적인 도시는 아니고요. 지상에 가도 별로 걸어 다닐 게 구경할 것들도 없는 막 정말 넓은 광장이 있는데 광장에서 할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보통은 도시계획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별로 성공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라데팡스가 있었기 때문에 파리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는 되게 성공적인 선택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파리의 랜드마크 건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는 파리의 올림픽 경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